네, 7시가 돼서 슬슬 조금 시동을 걸게요. 제니퍼 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양쪽에서 송출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일단은 어떤 방인지는 조금 이따 새로운 분들 오시면 얘기 드리고, 일단은 먼저 오늘 취지나 목차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을게요. 이로비 님도 반갑습니다. 약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겸 해서 살짝 다른 이슈를 조금 같이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요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는 루틴의 반대말이 징크스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어제 인터넷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단톡방에서 짤이 도는데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치킨집 개수가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수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짠가? 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일단 2015년 기사이고요. 2013년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국에 36,000개가 2013년 통계조사 당시에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전 세계 맥도날드는 35,000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21년은 모르지만 그래도 2013년 당시에는 한국의 치킨집 개수 36,000개가 전 세계 맥도날드 35,000개보다 많은 건 사실이었다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제 중간에 오신 희나리님, 원식님, 지은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비즈니스가 뭐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많을 정도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거죠. 그게 뭐 창업이든 부업이든 뭐 아니면 이제 퇴직 후에 하시는 거든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제가 이따가 이제 오늘의 내용이 왜 기존의 얘기들과 또 연관이 있고 어떤 식으로 관련성이 나오는지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가 주고받는 대화나 아니면 채팅방에서 주고받는 대화도 좀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오신 펄라님, 승우아빠님, 그다음 머선일이구님, 스티브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우리나라 치킨집이 이만큼이나 많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 간단히 방 소개드리고 바로 오늘 내용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 방은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 사업, 창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공유 주시는 정보도 많아서 그런 내용들을 채팅창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업을 모색하는 부분도 많이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초창기에 이 방을 열 때는 이제 구글 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구인 구직에 대한 니즈도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서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르시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브런치에 그때그때 말씀드린 내용을 바로 실시간으로 정리하면 좋은데 조금 현생이 있다 보니까 살짝 그 시간 차이에 갭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 핑계는 아니지만 긴 호흡으로 여러분이랑 대화를 나눠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 드리는 취지랑 목차를 얘기 드리고 지난 내용부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취지 관해서는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경험을 하셨겠지만 꼭 기획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서는 늘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뭐 느껴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혹시 앞으로 생각하시더라도 기획서나 뭐 계약서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계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오늘 좀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릴 거긴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하시는 프로젝트나 업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약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갑을 관계가 꼭 이제 누가 뭐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을 시키느냐 일을 받느냐 입장인데, 갑의 입장에서도 을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계약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일을 시킨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일을 받아서 하는데 서로 얘기가 잘 안 돼서 뭐 금액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협의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든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도루묵이 되면 혼자 도루묵이면 이제 혼자 좌절하는 거고요.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좀 회복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팀으로 활동할 때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기간이나 비용에서 큰 낭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그래서 꼭 기획자가 아니더라도 뭐 개발을 하시거나 디자이너나 영업이나 여러 이제 업무별로 계약서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만 좀 오늘 얘기는 그래도 이제 기획을 하시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경험이나 혹은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좋을까를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얘기도 하지만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이걸 뭐 부업으로 생각하시든 혹은 아직은 사업자를 안 내고 잠깐 건드려 보는 거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약이거든요. 전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분이나 어떤 저작권 관련해서 살짝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도 결국 계약서에서 무엇이라고 정을 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늘 그렇듯이 단순히 이제 뭐 내용을 막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고, 혹시 조금 모르셨거나 놓치셨던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새롭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자의 계약서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젠다는 일단은 지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다 듣지 않으셨더라도 좀 관련되는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으신 분들이나 혹은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살짝 그걸 언급을 드리고 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의 이제 개요나 종류를 일부만 다는 얘기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일부 조금 소개해 드리고 나서 중반부에는 계약서가 그래서 왜 필요한가, 그리고 특히 뭘 주의를 하면 좋은가 라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아까 조금 강조드린 것처럼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계약서나 혹은 문서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랑, 그다음에 작성 항목에서 이런 거를 넣으면 좋다 하는 거랑, 마지막에는 제가 겪거나 혹은 제 주변에서 봤던 어떤 사례를 기반으로 이런 거를 주의하시면 여러분이 꿀팁이 되실 것 같아요 라는 부분들을 좀 후반부에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얘기는 이제 계속 드리지만 들으시다가 이건 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내 생각은 좀 다르다 하실 때는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채팅방으로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손 들고 말씀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채팅방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맨 윗줄 오른쪽에 세 번째는 확산기 버튼 누르셔서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되고,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시지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DM을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내용들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도 들으신 게 있다면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 4주 전에 공간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입점을 하거나 혹은 샵인샵을 하거나 공간 내에서 사입을 할지 혹은 입점을 할지에 따라서 정률제나 정약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계약에서 잘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와 저작권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약서를 좀 언급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이제 그때는 당연히 이제 계약서의 어떤 내용보다는 저작권에 대해서 이런 어떤 관점이 있고 그걸 계약서에 잘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싱이라는 가격 결정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고 가격이 얼마인데 가치가 이만큼이니까 결국 뭐 판매가가 어떻게 된다든지, 투자할 때 가치가 이만큼 된다든지, 가치 평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프라이싱 관련해서도 내가 이 사람과 계약하거나 일을 할 때 그 금액이 얼마인가 라는 거를 좀 결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 프로젝트가 왜 어려운가 할 때 많은 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굉장히 내고 열심히 협업을 하고 하지만 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저작권이나 지분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거를 계약에서 잘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메타버스에서 블록체인 얘기할 때였던 것 같은데 아마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 계약이 유행을 하는 것도 조금 언급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획 얘기 말고도 제가 프로젝트 관리를 얘기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난주 초에 얘기 드렸는데, 그런 프로젝트 관리의 어떤 이론상에서도 계약서나 이제 요청이 오고 가는 문서들이 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뭐 그때는 설명을 좀 생략했지만, 그래서 사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문서들이 오가는 순서나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팀이나 팀워크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막 계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뭐 우리 팀은 뭐 혹은 우리 회사는 우리 기업은 하시고 생각했을 때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도 조금 떠오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이제 팀의 역할을 나누는 차원에서는 모두의 비용이 같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브랜드 컨셉이나 컨텐츠 컨셉에 대해서 전략이랑 같이 포함해서 얘기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소라트님께서 질문을 주셨었죠. 이제 그 외주를 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이제 그거는 채팅창에서 따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 계약을 할 때 관련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내용들은 좀 지난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이긴 하지만, 지난 내용을 못 들으신 분 중에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또 알려달라 하시는 부분들은 채팅창에 언제든지 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게 지금까지 관련되었던 내용이고요. 조금 이제 계약이라는 것의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 꿀팁이랑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나 혹은 기업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거를 기획하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결국 기획서랑 계약서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문서는 진짜 많이 만들죠. 뭐 위에서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정부 지원에 뭔가 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정리하거나 팀과 공유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외부를 위한 거든 내부를 위한 거든 기획서는 꼭 만들고, 거기에 수반되는 계약서가 꼭 등장하는 것 같아요. 계약서도 이제 내부적인 거랑 외부적인 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래서 기획사가 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기획을 하자. 물론 영업 쪽에서 자세한 기획을 쓸 때도 있고 대표가 쓸 때도 있지만, 이제 그런 기획서랑 계약서가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보통 아주 널널하게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는 잘 없어요. 여러분들도 자주 겪다시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기간을 짜고 비용을 다 넣어도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변수들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시뮬레이션 하고 해도 상황이 계속 바뀌고요. 변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빠져서, 사실 그나마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그나마 가능하시면은 기획서는 그래도 좀 업데이트를 하세요. 왜냐면 기획서를 업데이트 해야 투자도 받고 아니면 지원도 받고 주변에 설명도 하니까 기획서는 업데이트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를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절대 그게 일부러가 아닌데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건 나중에 좀 신경 써야겠다라고 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조금 수정해야지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에서 정말 다뤄야 될 내용이 빠지거나 혹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데 수정을 게을리해서 나중에 이제 그걸 놓쳐서 결국은 계약서를 한쪽이 이익 보고 한쪽이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양쪽 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전혀 맞지 않는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다룰 것 중에 하나가, 기획자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발생하는 계약들이 있고요. 뭐 그게 1인 기업이든 프리랜서든 아니면 기획자가 이제 주체가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기획자가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다른 담당자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좀 계약서 관련해서 좀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너무나도 문서나 계약서의 종류는 많지만 다만 그렇다고 이제 기획자나 뭐 대표나 이런 관련된 분들의 입장에서 종류별 계약서를 전부 알아야 되진 않아요. 뭐 다른 거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계약서를 전부 다 막 이해하고, 뭐 그건 다 법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하겠어요. 법적 분쟁의 소지까지.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종류도 많고 업종별로 다르고
이런 프로세스를 밟고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만 조금 참고가 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이 계약이 가지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뭐 법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다양한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 계약서가 있어야 해결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계약서가 없어도 어떤 해결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물론 뭐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고, 뭐 내가 이제 이걸 녹음을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녹음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게 어떤 증명하는 자료가 될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계약서가 어쩔 수 없이 없는 상태로 이뤄진 내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계약서가 있을 수 있으면 그래도 신경을 좀 쓰는 편이 좋겠죠. 여러분도 괜히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그리고 이따 이것도 얘기 드리겠지만 꼭 변호사가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부분도 있어요. 변호사도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포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과거 얘기로 봐서 2014년에 한 90만 건 정도 민사 사건이 있었대요.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 중에 75%가 소액 사건이래요. 2천만 원 이하. 이게 뭐냐면은 이런 소액 사건은 주로 계약서가 온전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민사 사건이든 어쨌든 뭐 분쟁이 됐든 문제가 됐든 이런 내용의 75%가 사실은 계약서에 의한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게 계약서가 가지는 의미이고요. 계약서가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그 어떤 식으로 나누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짝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기간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이게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기준의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어요. 이게 어떤 뭔가를 부담하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계약과 일시적인 계약 이런 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인 계약, 그 다음에 무인 계약해서 어떤 사실의 유무랑 관계가 있는 계약과 사실 유무랑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이거는 근데 계약의 종류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오니까 제가 일단은 설명을 좀 생략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라는 개념은 결국 계약서가 오고 간 다음에 도장 서로 찍고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주의점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계약이 해지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만료가 되거나 해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의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래서 계약서 자체도 사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컨텐츠 다루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컨텐츠에 관련된 거래 계약서도 많이 있어요. 미술품에 대한 거래 계약서나 제품이나 작품에 대한 걸 거래를 할 때 꼭 나중에 다룰 NFT가 아니더라도 그런 계약서 자체가 오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납품이나 구매에 대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계약서들도 있죠. 아마 들으면 여러분은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작권 얘기를 좀 깊이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런 저작권 관련해서도 저작권별로 뭐 양도 계약서, 사용 계약서, 공급 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권리를 사용하기 위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사용 계약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상표권에 대한 사용 계약서라든지 특허는 또 양도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전 거래, 단순히 돈이 오고 가는 데 대해서는 뭐 현금이 오고 간다든지 채무 이행, 뭐 보증 이런 종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나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한 근로나 고용에 대한 노무 계약서들도 있고, 건설이나 공사에 대한 계약서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뭐 계약서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거를 하실 때는 계약서를 진짜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앞으로 살 집이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는 그래도 꼼꼼히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적인 계약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다 알고 하는 사이인데 뭐 알아서 챙겨주겠지라는 마음에서 조금 이제 부동산 계약서랑 꼭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대비 좀 덜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기한이 지나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계약서랑 계약은 또 서로 다른 것이라고 좀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가 계약을 했다라는 행위랑 계약서라는 문서랑은 좀 다르다고 또 이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되게 복잡하기는 한데, 다만 이제 아까 제가 계약서가 있을 수 있으면 있다고 한 게 결국 말한 거는 잊혀지거나 말이 바뀌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을 수도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말을 할 때 보통은 한 70% 정도가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근데 또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전달할 때도 보통 70%가 전달이 되는 거죠. 문제는 A가 B한테만 얘기했을 때는 70%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전달이 되겠지만, A가 B한테 얘기하고 B가 C한테 얘기해서 70% 가면은 0.7 곱하기 0.7이니까 0.49 해서 말에 내가 생각한 것의 반도 채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계약서가 약간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있어요. 말로만 했을 때는 결국 잊혀지거나 70%에 70%가 돼서 반도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약서에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 씁시다라고 하면 싸우자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앞으로 싸우지 않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원래 뭐라고 정했지? 라고 그 분쟁에 대해서 분쟁을 최소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는 것도 계약서고요. 혹은 제3자가 봤을 때 이 거래가 정말 괜찮은지, 혹은 비즈니스가 괜찮은지, 아니면 투자를 하는 데에서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들도 결국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투자자한테 일일이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를 보여주진 않아요. 뭐 그런 경우가 꼭 막 일반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뭐 직원한테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한테 설명을 하거나 할 때 인용을 하는 것들이 결국 계약서에서 나오거든요. 투자 계약서가 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님이 투자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든지 계속 인용을 하는 자료들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계약서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개요랑 필요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일단은 그럼 주의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계약서랑 문서의 프로세스 얘기 드리고 꿀팁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의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변호사가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에 검토할 때는 있으면 좋아요. 일단 변호사가 당연히 뭐 고문 변호사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저도 비즈니스 할 때는 따로 이제 그 고문 변호사라는 분을 두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사전에 검토를 할 때는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저도 꼭 변호사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닌데, 비용은 드니까요. 근데 다 끝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맡겨야지 하면 사실 그게 더 돈도 많이 들고 정말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너무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다는 게 꼭 능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뭔가 생각을 한다면 사전에 좀 같이 검토를 하는 입장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는 지금 주의점 얘기 드리니까 꿀팁은 다시 이따 얘기 드릴게요. 계약서의 주의점에서는 계약서는 최대한 부정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도록 뒤탈이 없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계약서를 받았을 때 어디에 꼬투리를 잡을 수 있나라는 거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고요. 내가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상대방을 고려해서 쓴 계약서일지라도 상대방이 오해하고 나한테 따질 수 있다라는 조금 그런 뭐 저 자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예전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라고 얘기 드린 부분에서 저작권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결국은 컨텐츠의 저작권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의 특허나 저작권,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계약서에 다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어떤 내용이 어디까지 얼마나 종속이 되는지 이런 건데, 사실 주변에 이제 그림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지인분들이 이제 계약서가 이런데 좀 봐줘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좀 이렇게 의논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보면은 가끔 되게 막 어려운 내용들이 막 써 있다가 근데 중간에 잘 보면
결국 그래서 그 컨텐츠는 상대방한테 귀속한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돌려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걸 좀 겪어보신 분들은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뭐 그런 이상한 단어에 바로 속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귀속된다고 해도 결국 뭐 좀 전시 끝나면 다시 놔주겠지, 축제 끝나면 뭐 괜찮겠지라고 선뜻, 특히나 이제 큰 대형 어떤 기업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선뜻 그렇게 사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큰일 난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의점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 계약을 나누는 대상이 누군지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 회사가 상대방일 수도 있고요. 거기 대표일 수도 있고 특정 부서일 수도 있는데, 그 상대방의 회사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직원과 계약을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오해에 기반된 계약일 경우에 나는 저 회사랑 계약했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저 회사에 근무할 뿐인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다라는 사실이 돼서 문제가 생긴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 삼성이랑 계약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프로젝트 진행하고 포트폴리오 다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상대방이 삼성에 다니시는 분이었을 뿐 전혀 그런 업무적인 계약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뭐 꼭 삼성의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점일 것 같아요. 누구랑 내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 꼼꼼히 봐야 되고, 특히 권리나 기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꼬투리를 잡을지를 미리, 상대방이 절대 나빠서는 아니고요, 좀 고려를 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변호사를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 일어난 다음, 문제가 다 발생한 다음에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불안하면 미리 맡기거나 미리 계약서에 대해서도 검토나 검사를 받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의점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주의할 거는 뭐 너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이 예시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좀 후반부는 기획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계약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저나 제 주변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꿀팁인 것 같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기획자가 계약을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아닌 문서도 살짝 언급은 드릴 거예요. 자세한 거는 이따 제가 채팅방으로도 또 링크 같은 걸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그런 문서가 전반적으로 결국 계약과 연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아까 제가 기획자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기획자가 개발자나 디자이너랑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후자부터 얘기 드릴게요. 일단 기획자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팀으로 움직일 때에는 내부적인 계약이랑 외부적인 계약이 있어요. 내부적인 계약이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동일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동업계약서라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좀 기획자가 혹은 대표가 주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를 나중에 뭐 법인으로 가져간다든지 주식 발행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한다면 주주간 계약서 이런 것도 좀 등장을 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런 동업이나 주주간 계약서에서 지분율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얼마까지 누가 어떤 식으로 권리를 행사 가능한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별도로 필요할 때 잘 살펴보면 좋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그런 지분이나 통제나 권리에 대한 계약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팀이 형성이 되었을 때 외부적으로는 주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 계약서랑 클라이언트 계약서. 근데 뭐 투자 계약서는 또 이제 투자에 관련된 아까 지분적인 거를 외부적인 관점 포함해서 이제 많이 쓰게 되고, 클라이언트 계약서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계약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얘기 드린 주의점들이 아무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약서는 아니지만 등장을 하는 서류가 있어요 라고 얘기 드린 거는,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NDA랑 MOU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꼭 계약서는 아니에요. 계약서라는 개념은 아닌데, 근데 어느 정도 정보 기밀 유지를 하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앞으로 할 거다라는 점에서 꼭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NDA는 기밀 유지 협약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계약서가 오고 가고 할 거지만 이게 진짜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 거고 외부로 나가면은 좀 안 좋을 것 같다,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소문이 빨리 퍼져서 마케팅에 도움이 1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NDA를 맺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그럴 때 다른 계약서들이 그렇듯이 위반하면 손해배상 이렇게 해라 라고 좀 적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NDA를 좀 언급드린 거고, MOU는 NDA만큼 막 정보를 차단하는 건 아니고요. 나랑 얘랑 협약할 거야 라고 조금 광고식으로 뉴스를 낼 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공통으로 인지를 했다 한 어떤 확인, 뭐 약간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느낌으로 MOU를 맺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NDA나 MOU를 하고 나서 정식으로 계약서들이 이제 오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팀으로 움직일 때고, 팀으로 움직이든 혹은 기획자가 단독으로 움직이든, 그 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기획자나 혹은 팀으로서 외주를 줄 때라는 어떤 이 주체적인 것들이 좀 강조가 될 때는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뭐 클라이언트 계약서나 NDA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할 때로 하는 서류들이 RFI, RFP, RFQ예요. 요거는 그냥 이제 꼭 지금 너무 자세한 얘기 드리기보다는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RFI는 상대방 기업들의 정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너네를 좀 쓰고 싶어. 근데 너네가 무슨 일 하는지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그리는 이런 기획이나 프로젝트나 혹은 비즈니스가 잘 될지에 대해서 너희의 정보를 줘 라는 인포메이션의 I를 써서 RFI를 먼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업들이, 후보 기업들이 우리 정보는 이래, 우리 정보는 이래요 라고 막 정보를 주면 그 다음에는 RFP를 요청을 하거든요. 이거는 프로포절인데 그러면 너네 정보는 내가 잘 알았어. 그러면은 너네가 그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어떤 제안을 줄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게 RFP라는 과정이거든요. 조금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이런 과정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런 뭐 발주 수주 개념에서 올 수가 있는데, RFP를 통해서 이제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기획자가 직접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얘기 드리는 것처럼 기획자가 기획을 하면서 혼자는 힘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RFP를 하고요. 그래서 RFP까지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이 기업이랑 한다는 건 정해져요. 그게 한 기업이든 여러 기업이든 이 부분은 얘가 맞고 이 부분은 얘가 맞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RFQ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견적 요청을 하는데, 그래, 네 정보 충분히 알아서 네 제안까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로 선택했다. 그럼 네가 나한테 견적 얼마나 뽑을 거냐라는 거를 이제 서류로 달라는 게 견적 요청서거든요. 그래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내역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린 내용은 이거니까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를 쭉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견적 요청서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먼저 정보 요구하고 제안서 받고 그다음에 견적 요청서를 통해서 견적을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고 가서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너가 가져온 견적 너무 마음에 들어. 혹은 뭐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그래 어쩔 수 없겠다. 그 금액으로 우리 합의를 보자 해서 이제 완전히 이런 과정들이 끝나면 그때에 이제 계약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보통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까지 막 프로세스를 다 밟지 않고 그럼 저희랑 님이랑 계약합시다 해서 이제 계약서만 오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이런 프로세스를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단순히 상대방이랑 계약해서 그냥 얘기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닐 때 방지하기 위한 과정들이 지금 얘기 드린 다른 문서들이거든요.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이 계약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NDA를 맺거나, 아니면 그 계약에 대한 타당성을 확실히 자료로 받아서 나나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보나 제안이나 견적에 대한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전 문서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계약을 할 때 혹시 불안하거나 아니면 이 계약이 잘 이루어질지 좀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핑계를 삼는 거죠. 저 프로세스상 저희가 그냥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정보랑 이런 거 요청드리는 게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 좀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게 또 이런 용어들이 있고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말씀하시기 쉽고요. 상대방도 계약서에 대해서 정보를 좀 더 주세요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프로세스상 이런
뭐 단어를 써가면서 이런 단어에 대한 정보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상대방들도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막 지금 얘기 드린 어떤 문서들이 꼭 필수인 건 아니지만 얘기 드린 것처럼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꿀팁 가기 전에 어떤 작성하는 항목만 조금 간단히 짚어가면요. 일단은 항목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항목의 내용이 있는데 분리하는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조항호목이라고 해요. 뭐 몇 조 몇 항 이런 거 있죠. 뭐 그래서 지금 그 자세한 얘기는 할 건 아닌데 그냥 조항호목이라는 단어가 있다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항호목으로 해결이 안 되는 더 복잡한 막 몇십 장 이상의 몇백 장 이렇게 계약서가 막 나가는 경우에는 편장 절관이라서 뭐 몇 편에 몇 장에 몇 절 몇 관 거기에 몇 조 몇 항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그냥 그런 단어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얘기 드렸던 계약서를 쓸 때 들어가는 주의점이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뭐 당연히 얘기 드리는 것처럼 계약서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쓰는 방식도 다양하고 비즈니스도 다양하니까 내용은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만 조금 얘기 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사실 검색하면 어느 정도 포맷이 있긴 있어서 아마 제가 얘기 드리면은 맞아 그거 내용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계약서 쓸 때 처음에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하는 거야 혹은 이런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 혹은 이런 기획을 제공하는 거야 라는 거를 정의를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계약에 대한 기간을 꼭 쓰셔야 돼요. 계약 기간 안 쓰면 그냥 평생 내가 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꼭 그건 조금 이제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래서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꼭 쓰고 이걸 자동 갱신을 할 건지 아닐 건지 또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거는 그 보통들 비즈니스를 하실 때 자동 갱신으로 계속 같이 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문제는 나나 상대방이 망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근데 꼭 망하지 않고 둘이 잘 되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달라질 경우에 계약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우리 계속 하자. 뭐 내년도 하자 해서 그냥 자동 갱신으로 해버리시면은 계약서가 이미 그렇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양쪽에서 변경을 원하지 않으면 변경이 어려워요. 양쪽에서 변경을 원하면은 계약서를 계속 수정해가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규모가 커졌는데 상대방 규모가 작아져서 이걸 좀 수정을 해야겠다 할 때 당연히 그럼 상대방은 수정하기 싫겠죠. 돈이 좀 덜 오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갱신은 사실 추천은 아닌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NDA 얘기를 드렸는데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도 계약서에 넣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NDA를 맺어서든 안 맺어서든 어느 정도 이 오가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서로 너무 외부에 유출하지는 말도록 하자. 특히 컨텐츠, 그다음에 저작권,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나가면 나갈수록 손해거든요. 이게 완전히 상품이나 비즈니스가 돼서 판매가 막 매출이 엄청 오르기까지는 사전에 정보가 나가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밀 유지에 대한 거는 꼭 넣고 그다음에 비밀 유지랑 별개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도 꼭 계약서에 언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에 대한 어떤 내용의 비밀 유지랑은 다르게 지적재산권이 결국 누구한테 어떻게 아까 제가 양도계약, 뭐 사용계약 이런 저작권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이것도 결국 잠시 누군가한테 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귀속은 절대 안 되고 빌려주거나 아니면 함께 제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계약서의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꼭 쓰셔야 돼요. 서로가 정말 의지가 있고 뭐 기획도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자연재해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하지만 비교적요. 그래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뭐 정말 화재가 나거나 일들이 있을 때 계약을 바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그냥 옆 사무실에서 불이 나서 이 문제가 생겼더라도 계약서나 혹은 진행하던 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럴 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이렇게 해결합시다 라는 게 없으면 그냥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 이건 당연히 서로 손해를 본다는 전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배상합시다라는 거를 좀 적어놓는 경우가 많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계약은 성립 후에 해지가 되거나 만료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종료에 대해서도 좀 쓰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써야 이게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수단으로 종료가 됩니다. 뭐 기간뿐만이 아니라 종료를 통보하는 거는 서면상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서면상 가능한데 가서 우리 계약 종료해요 라고 말로 해봤자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에는 이제 금액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따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오갈 때 제가 지금 서면상이나 구두상이냐 이런 거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오가는 과정이라든지 누구한테 뭘 위임하고 그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또 다른 병이나 정이 등장할 때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쓰게 되고요. 사실 좀 이게 우리가 갑질, 을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갑, 을 하면은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갑, 을은 갑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갑을 병정 이 순서기 때문에 내가 을이라는 입장에서 계약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은 없으셨으면 해요. 요거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별로 그거에 대해 생각 안 하시는데, 처음 계약서 쓰시는 분들은 내가 갑 아니야? 뭐 상대방이 갑이야? 약간 이런 거 헷갈려 하시는데, 돈 주는 게 갑이고 돈 받는 게 을이다.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누구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는 그러면 결국 뭐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할 것 같고요. 이제 저나 제 주변의 사례나 경험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얘기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도 이 취지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꼭 기획자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기획자가 직면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기획자가 대표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뭐 영업 기획이든 전략 기획이든 다른 기획들에 대해서도 이런 계약 관련된 부분을 많이 총괄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좀 스타트업은 특히나 기획하는 사람이 또 잡무를 다 담당을 하시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보시게 되기 때문에 기획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지만 꼭 기획자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꿀팁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가 일을 하자는 얘기가 있으면은 일단은 계약서부터 작성을 하자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계약서 쓰자는 거는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싸우지 말자 하는 거를 계약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지시한 업무를 혹은 의뢰하는 업무를 잘 알든 아니든 일단 그럼 계약서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라는 거를 질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뭐 갑자기 계약서부터 던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기획의 얘기도 나눠야 되니까, 아까 제가 기획서랑 계약서 요 두 문서가 자주 오고 갑니다 라는 얘기 드렸는데, 결국 기획서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요? 라는 스케줄을 미리 짚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그 스케줄 즈음 돼서 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서로 조금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일을 받는 입장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일을 주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잘 못 냈을 때 뭐 손해배상 해액까지는 아니어도 여기까지 너가 내가 원하는 걸 못 해줬으니까 우리 이만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거를 계약서로 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그래도 언젠간 정신 차리고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이제 계속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고 끝나지 않고 길게 되는데 이제 비용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일단은 서로를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하는 부분이 지난주 얘기 드렸던 팀이나 팀워크랑도 관련이 되는 거고요. 결국 왜냐면 특정 사람이 퍼포먼스가 좀 애매한데 이게 계약상으로 말을 못 나누면은 다른 멤버들이 또 영향을 받거든요. 지난주 얘기 드렸던 팀워크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서를 쓸 때는 최대한 자세하게 쓰시는 게 너무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하자고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는 식으로
일단은 초안을 작성할 때는 최대한 자세하게 쓰고, 그러고 나서 수정을 할 때 혹시 너무 이제 자세한 부분을 조금 추격하는 게 나으면 그때 가서 좀 수정하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 간단하게만 해놓으면은 조금 그런 내용들이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단어는 쉽게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아까 그냥 제가 이렇게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일수록 아는 사람은 공감하고 모르시는 분도 더 참고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린 것처럼 쉬운 단어로 써야 서로 오해가 없는데, 너무 막 이제 한자로 된 계약서에 익숙하시거나 좀 있어 보이려는 사람들이 간혹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단어일수록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져요. 특히나 요즘 안 쓰는 단어일수록 뭐 국어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정의하는 단어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가능하면 쉬운 단어로 쓰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블로그나 이런 데서 다루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지금 쓰지 않더라도 조금 시간이 되실 때 관련된 계약서들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인터넷에 있는 뭐 양식이어도 좋고 그냥 오고 가는 계약서여도 사실 진짜 너무 막 글자 조그맣고 읽기 힘들지만 그래도 읽어보시면은 요런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게 조금씩 보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좀 지겨워도 다른 계약서나 과거의 계약서를 좀 훑어보시면 좋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변호사를 언급했는데, 정말 본인이 쓰기 힘들다, 시간이 없다, 어렵다 하시면은 변호사한테 맡기는 편이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뭔가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변호사한테 맡기면 너무 힘들고요. 변호사도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반부터 변호사랑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미리 나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서 여기까지 끝내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면 좋겠냐라고 조언을 구하는 편이 좋고요. 저작권 등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변리사한테 맡기는 편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지만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든지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하는 게 좋죠. 시간이나 비용이 괜찮다면. 다만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등록해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이제 규모가 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투자 계약서나 뭐 지분이나 이런 것까지 가면 너무나 많은 이슈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변호사랑 같이 대화를 하는 부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쓰실 때 제가 아까 이제 금액을 뭐 견적 요청하고 계약서에 쓰는 경우나 별도의 서류로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계약서를 쓰실 때 혹은 견적 요청서나 견적서를 쓰실 때 처음부터 가격을 막 적기보다는 일단은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아요. 뭐 상대방이 됐든 뭐 투자하는 사람이 됐든 아니면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뭐 시간을 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취지에서도 예산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꼭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 좋고요.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제가 3,000만 원짜리 기획을 할 수는 없겠죠. 해봤자 당연히 탈락하겠죠. 안 된다고 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일단은 예산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고요. 근데 예산이 명확하지 않거나 할 때는 일단은 조금 높게 부르고 조정의 여지를 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예산이 1,200만 원인 것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예산은 근데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래도 한 1,200에서 1,500 사이에서 어느 정도 조정할 여지는 갖고 옵션을 제시하거나 계약을 얘기를 꺼내는 게 좋고요. 너무 높게 불러도 문제지만 또 너무 낮게 부르면은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1,500만 원 낼 수 있는데 상대방이 500만 원짜리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대하는 게 그 사람한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를 서로 입증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야 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낮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이게 사실은 예산이 1,200이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 내가 300도 더 쓰겠다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서로 좀 가늠하는 게 나중에 있을 뭐 기간이나 비용이 좀 더 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생각하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적인 부분을 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기간을 명확히 하는 부분도 너무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자동갱신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동갱신은 불리해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갱신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너무 꼭 갱신을 하고 싶으면 그래도 몇 년 뒤 언제에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라는 식으로 단어를 넣어놓으시는 편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 드린 거랑 관련이 있지만 일단 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하실 때에는 나한테 유리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막 뭘 속이거나 나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불리하지 않아야 계약이 온전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내가 막 엄청 불리한 계약을 하면 뭐 상대방은 좋다고 당연히 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상대방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작성을 해보고, 근데 다만 전달하면 알아서 상대방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 갭이 크면. 그리고 갭이 크지 않으면 오히려 나는 유리하거나 나는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나를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제가 아까 프라이싱 얘기 드렸는데 가격이나 가치나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입장에서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써서 전달을 하면 얘기 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알아서 이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혹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얘기를 나누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많이 수정이나 요청을 줄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가 처음부터 초안을 가지고 바로 완성된다는 생각은 갖지 말고 일단은 내가 내 기준에서 계약서를 써보고, 그 다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기간이나 가격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그 버퍼라든지 갭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작성을 하되, 너무너무 불안하면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최대한 자세하게 쓰고 최대한 쉬운 단어로 쓰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요게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라면 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드린 거를 간단히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코멘트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되면. 일단은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릴 때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는 우리나라 전국 치킨집 개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 하는 짤이 어제 있었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2013년 데이터가 2015년 기사에 나왔을 때 실제로 그랬다고 하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이 뭐 꼭 창업을 치킨집을 하지는 않더라도 하물며 치킨집도 그렇게 비즈니스가 많은데 다른 비즈니스는 얼마나 많겠냐 하는 데에서 좀 오늘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지난 제가 얘기 나눴던 내용들에서 이런 부분이 사실 계약서랑 연관이 있었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릴 겸 좀 초반에 얘기를 드렸어요. 뭐 저작권이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 컨트랙트도 많이 나오고,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 특히 계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작권이나 뭐 프라이싱이나 그다음 프로젝트 관리하는 기법에서 이런 문서들도 많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초반에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이라는 것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자 입장뿐만 아니라 각자의 입장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 기획하는 입장에서 계약을 다루거나 혹은 검토를 하거나 최종적으로 검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획자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얘기를 드리는 거다 얘기 드렸고, 기획하는 입장에서 기획서와 계약서 이 두 가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얘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종류는 너무 많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막 계약서의 종류별로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이런 정도로 너무너무 내용이 많고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정의가 다르다 하는 것만 알아두셔도 실제로 진행하실 때 계약서를 한 번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랑도 뭐 한 대여섯 번 쓰고 다른 클라이언트랑도 또 두세 번 쓰고 또 다른 클라이언트랑 갱신하면서 쓰고 하는 계약들이 너무 많이 오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제 분야별로 조금 알면 좋다 하는 얘기도 드렸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대부분의 민사사건 얘기 중에 75%는 이런 계약서가 온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라는 것도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게 이제 계약서의 개요였고, 그다음에 계약서의 좀 종류에서 뭐 기간에 따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도 다르거나 그다음에 사실 유무가 발생하거나 아니거나 하는 계약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좀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컨텐츠별로, 제품별로, 비즈니스별로 각각 다르고 저작권 경우에도 양도를 하느냐, 사용을 하느냐, 혹은 그 밖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빌려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가 다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에서는 좀 몇 가지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 싸우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렸고요. 내가 상대방이랑 사이가 좋으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정말 길게 갈 수 있고요. 계약서가 제대로 써지지 않거나 썼는데도 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결국 좀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이행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냐 아니냐는 관점에서 좀 싸움이 있냐 아니냐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약서를 잘 써두면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쨌든 서로 노력했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다라는 걸 얘기 드렸고,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단순히 이런 분쟁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팀원이나 아니면 고객이나 투자자한테 어떤 내용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를 전부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라고 인용을 할 때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보시면 좋다 하는 거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점에서는 변호사가 있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는 얘기 드렸고,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너무 좋다. 내 계약서를 다른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나 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고, 특히나 다른 내용들보다 저작권, 그 다음에 기술, 권리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지, 종속이 되거나 대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얘기를 드렸어요. 특정 회사랑 계약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 회사에 근무할 뿐인 특정 개인이랑 계약을 한 게 돼서 문제가 생기거나 홍보할 때 거짓말을 한 게 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예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검토할 내용은 너무 많지만 특히 내용 중에 언급한 기술이나 저작권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다는 걸 주의점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기획자가 계약을 하는 프로세스에서 팀이 움직이는 경우랑 개인이 움직이는 경우, 그 다음에 팀으로 움직일 때는 내부 계약이랑 외부 계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 얘기 드렸고, 동업이라든지 주주간 계약서, 투자 계약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특히나 지분율에 따른 행사나 통제 이런 부분들이 등장한다는 걸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는 아니지만 필요하거나 등장하는 서류에서 NDA, 기밀유지협약이라든지 MOU라는 업무협약각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이런 것도 이걸 바탕으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등장한다라는 얘기 드렸고, 사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기업이 얼마만큼 잘 진행을 하나, 계약이 안전하게 진행이 되나 할 때 그럼 NDA 맺었냐, MOU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 세세한 내용까지 다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람이 얼만큼 준비를 하고 클라이언트들과 계약을 성공적으로 맺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팀이 아니더라도 기획자가 주축이 돼서 움직일 때 계약서나 NDA 외에 RFI, RFP, RFQ가 발생을 한다는 걸 얘기 드렸어요. 정보 요청하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안서 주세요 해서 제안 요청하고 그 제안서들 온 것들 중에 여기가 가장 괜찮네 할 때에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이긴 한데 견적 요청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그거에 동의를 하면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계약서에 나오는 작성 항목은 굉장히 가볍게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팁이라는 차원에서 물론 이게 절대 전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세하게 쓰고 쉬운 말로 쓰는 게 많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계약서들도 시간이 되실 때 정말 지겹고 지루해 보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혹은 콘텐츠를 추후에 발행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참고해 보시면 좋다 하는 거랑, 그다음에 본인이 못 쓰겠으면 변호사한테 맡기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나 기간 명확히 하는데 자동 갱신은 절대 주의하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격을 쓸 때에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금액을 쓰기보다 상대방 예산을 확인하고 그 예산에 맞는
기획 혹은 계획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서로 맞고요. 조금 높이 불러보고 거기서 조정하는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낮게 시작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기대치도 낮아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구도로 프로젝트가 오갈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게, 즉 본인한테 유리한 계약서를 써서 상대방한테 보내거나 뭐 변호사한테 검사를 받거나 하면 변호사도 물론이지만 상대방도 알아서 고쳐줄 거거든요. 이 부분은 너가 너무 유리한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너가 유리한 거 오케이. 대신에 나도 이런 부분은 같이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타당성을 위한 대화라는 차원에서 일단 나한테 유리한 관점에서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고, 초안으로 바로 당연히 계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수정하시면 좋다 라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얘기 드린 내용들이고요. 마침 채팅방에서 또 소라트님께서 이런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주셔가지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받고 싶고요. 선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작권 관련해서 얘기를 몇 번 언급하신 것 같아서. 네. 저도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나눠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스피커로 올라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험이 제가 가장 많다 보니. 그렇죠. 네, 저작권, 오늘 뭐 레몬님, 오늘도 그렇지만 항상 너무 좋은 내용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침이 아주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저작권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름빵 그 백희나 작가님의 그 정말 사건이죠. 그 정도는 굉장히 네. 부적절한 행위인데도 아직도 지금 보호를 못 받고 계세요. 그 백희나 작가님이 사실은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네가 계약서 사인을 잘못했잖아라는 게 그쪽의 입장인데. 얼마나 그 큰 사건이냐면은 백희나 작가님께서 구름빵을 만드시고 아마 출판사에서 받은 돈이 한 2천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구름빵이 지금까지 매출이 4,400억이 넘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절 계약이라고 해서 본인의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프로덕트를 양도하는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기 계약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대에게 분명 인지를 시키고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저 그냥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나 저희 같은 컨텐츠를 주로 생산하고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종이에 막 사인하고 이러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 올려주신 맞네요. 2천만 원 정도에 4,400억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작권 보호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여러분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 예전만 해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음반을 만들어 놓고 음반에 대한 매절 계약을 하신 분이 있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조용필 선생님 앨범에 초반 지구 레코드에서 했던 모든 앨범은 매절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된 경우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중간에 90년대 또 이럴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팝 음악, 우리 가요 팝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막 열었던 서태지 씨라던가 이런 분들의 계약 중에서도 상당 부분 매절성의 계약, 즉 저작권이라는 게 있고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저희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작권, 원저작물. 예를 들면 제가 남과여라는 노래를 쓴 그 곡은 저작권이라고 하고요. 그 노래를 제가 김범수 씨랑 부르면 그걸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고 강래호 씨랑 부르면 다른 사람이 또 저작 인접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즉 같은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발생시키느냐에 따라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 보통의 계약에서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을 별도의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저작자들이 잘 모르니까 저작 인접권과 저작권을 같이 계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다시 말해 레모님이 지금 우리한테 되게 좋은 어메이징한 컨텐츠들을 막 해주시잖아요.
그걸 만약에 아카이빙으로 녹음해서 남긴다라고 하면 레몬님의 목소리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은 저작권이고요. 네. 그거를 아카이빙하는 것을 저작 인조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음. 네네. 그걸 만약에 제가 하면 또 그 저작 인조권은 저한테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컨텐츠 프로덕트에는 저작권과 저작 인조권의 분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런 게 너무 안 되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백희나 작가님이 사실은 너무 큰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항소를 계속 가도 이길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물론 시대가 바뀌고 국민 정서라는 어떤 정서법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이 요즘은 많이 통용되고 있잖아요. 네.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를 또 특히나 겪으시지 않으시려면 그 본인들의 저작물이라는 것이 꼭 노래나 음악이나 책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가신 생각 자체가 저작권이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뭐 렉탑인데 거기서 이거 하나 바꿨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가능하시면 특허까지는 아니어도 잘 킵해놨다가 그저 술자리 이런 데서 하지 마시고요. 이게 내 저작권이다라고 판단하시고 그걸 저작권 노트 저는 그런 걸 노트를 많이 써놓거든요. 네네. 아이템 노트라고 해가지고 물론 최종적으로 패소하셨구나. 안타깝네요. 제가 이 기사는 못 봐서 글 올려서 감사합니다. 좀 짧게 좀 정리하자면 그 저작권이라는 자체에 대한 개념을 그저 노래, 음악, 책 이런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생각이 저작권이고요. 그다음에 그 저작권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거를 이제 계약으로 해서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아까 레모님이 몇 번이고 강조하셨던 부분이지만 내가 갑과 을의 관계로 이 정도 받으면 회사에서 날 데려가서 날 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저작권을 회사가 사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을 그 순수한 저작권으로 스스로 판단하시고 또 그거를 되게 디벨롭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좋은 아침 주십시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지금 방에서도 그 박선주 교수님이라는 전문가 입장에서의 또 개념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방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사건도 많고 그게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진짜 말씀하신 포인트대로 꼭 컨텐츠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련해서 아이디어 잘 아카이빙하고 기록 남겨둬서 좀 분쟁의 소지도 줄이고 나의 능력을 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지금 이모티콘도 많이 날려주고 계시네요. 다른 분들 혹시 네, 손주님, 네. 아니, 레모님한테 감사한다고.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고, 또, 저희 좀 덧붙이자면, 저희 엔터테인먼트 좀 관련된 일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레모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주님이 말씀 주신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입장,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어떤 컨텐츠뿐만 아니라 컨텐츠 비즈니스 관련된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거나 추진하시는 여러 가지 기업의 업무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캐치하시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는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 또 아마 이제 선주님의 말씀을 듣고 좀 검색해 보시는 중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해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내용이나 질문이나 또 피드백이나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관련된 예정 관해서도 채팅방에서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 얘기에 더해서 이렇게 또 전문가로서의 포인트를 너무너무 잘 알려주신 선주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네, 하트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모티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은 또, 오늘, 아침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또 채팅방에서도 뵙고, 내일 또 아침에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선주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방은 닫겠습니다. 3, 2, 1.